불빛 아래의 함정. 1장. 불빛처럼 다가온 여자. 숯불 위로 떨어지는 기름방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 서울 외곽, 시골과 도시의 경계선에 자리한 숯불한 우명가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소한 냄새, 화롯불의 붉은 빛, 그리고 웃음소리. 그 모든 중심에는 김상령이 있었다. 50을 앞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평생 소고기를 만진 남자였다. 칼을 쥐면 근육의 결을 읽었고 불의 온도를 냄새로 가늠할 줄 알았다. 그의 인생은 정직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1시에 불을 끄는 삶. 그만큼 단조롭고 그만큼 외로웠다. 아내 윤희는 성실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챙기며 묵묵히 가게를 지켰다.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김상령은 어느 순간 따뜻함보다 의무감만 남은 눈빛을 보았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동업자처럼 살고 있었다. 침대에 누우면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었고 아침이면 그녀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을 부른 게 언제였는지도. 그때부터였다. 삶이 조금씩 공허하게 느껴진 것이.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그 공허한 틈을 파고든 이들이 있었다. 이장, 이두인, 그리고 허미정. 사장님, 여기 등심 2인분이랑 생갈비 추가요. 목소리부터 달랐다.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다. 이두인은 그렇게 단골이 되었다. 명함에는 서울투자대표 이두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늘 웃었고 늘 팁을 주었으며 늘 세련된 사람들과 함께 왔다. 사장님, 고기 진짜 예술이에요. 제 지인들 데려와도 되죠? 김상령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칭찬이 나쁠 리 없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 저녁 이두인은 새로운 일행과 함께 나타났다. 3명의 여자. 모두 단정하고 세련됐지만 그중 한 명이 유독 김상령의 시선을 붙잡았다. 허미정. 40살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청초했다.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 단정한 웨이브 머리, 그리고 짙지 않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김상령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고기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도 이런 집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아,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녀가 돌아서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김상령의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불을 지폈다. 그날 밤, 김상령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 미소.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색했다. 3장.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리. 그녀는 자주 나타났다. 처음에는 이두인과 함께였다. 그러다 점점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다. 사장님, 오늘 혼자 와도 괜찮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기를 구웠다. 김상령은 슬쩍슬쩍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가 고기를 뒤집는 모습, 소주를 따르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모든 게 조심스럽고 외로워 보였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사장님,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미정 씨는요? 저요? 저는 혼자예요. 오래됐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결혼은 해봤어요. 오래전에. 근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이 김상령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다. 늘 저녁 9시쯤 손님들이 줄어들 무렵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소주 한두 잔을 마시며 김상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오늘 힘드셨죠? 손님 엄청 많던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근데 쉬는 날은 있어요? 월요일이요. 월요일. 그럼 월요일엔 뭐 해요? 그냥 집에서 쉬죠. 외롭겠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외롭죠.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녀가 김상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외로우면 안 돼요. 사장님 같은 분은 그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다. 김상영의 심장이 요동쳤다. 사장. 감정의 소용돌이. 어느 목요일 밤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김상영은 불을 끄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사장님. 비에 흠뻑 젖은 허미정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정 씨, 왜 이렇게?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그냥 형님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형님. 처음으로 그녀가 그렇게 불렀다. 일단 들어와요. 수건 가져올게요. 김상영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왔다. 그녀는 머리를 닦으며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왜 이렇게 무리하고. 형님. 그녀가 수건을 내려놓고 김상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저 형님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김상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 형님이 자꾸 생각나요. 집에 가도 혼자 있어도. 이상하죠?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정 씨. 형님은 유부남이고 저는 그냥 손님인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이 웃을 때, 형님이 진지하게 고기 굽는 거 볼 때, 형님이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때, 저는 형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형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김상영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그를 바라봤다. 형님. 제가 형님 옆에 있으면 불편하세요?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김상영의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지난 20년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니에요. 김상영의 목소리도 떨렸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정 씨가 올 시간만 기다려요. 요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님.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만큼 가까워졌다. 저 형님 좋아해요. 그 고백이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형님도 저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김상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미정아. 그날 밤 김상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남자가 되었다. 그녀의 숨결, 떨림,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형님, 저 형님 같은 사람 기다렸어요. 평생.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주문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5장. 달콤한 나락. 그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 허미정은 더 자주 왔다. 낮에도 왔고 밤에도 왔다. 김상영은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었고 그녀가 떠나면 허전했다. 아내 윤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고 여전히 무표정했다. 어느 날 이두인이 김상영을 조용히 불렀다. 형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둘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두인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형님, 미정 씨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미정 씨가 요즘 형님 이야기만 해요. 김상영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친구 힘들게 살았어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느라. 근데 요즘 형님 만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가 있어요?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죠. 김상령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졌다. 형님, 저 미정이 부탁해요. 그 친구 다치게 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며칠 뒤 이두인이 제안했다. 형님, 요즘 돈 좀 굴려보세요. 형님 같은 감이면 투자에도 소질 있으실 것 같은데. 투자요? 저는 고기나 구우면 됐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른데요. 가게만 하시면 뭐해요? 돈을 굴려야죠. 이두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재미로요. 6장. 덧속으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김상령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다. 화려한 인테리어의 사무실. 양복 입은 남자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그리고 그 중심에 허미정이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도시 여자처럼 세련됐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투자 모임이에요. 다들 여기서 재미로 돈 굴리면서 친목도 쌓고 그래요. 재미로요? 네, 형님도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김상령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 접촉에 김상령의 이성이 흐려졌다. 방 안에는 커다란 모니터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숫자들을 외쳤다. 300, 500더. 이두인이 설명했다. 형님 간단해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는 거예요. 반반 확률이에요. 이게 도박 아닌가요? 도박이라니요. 이건 투자예요. 합법적인. 허미정이 김상령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구경만 할 수는 없었다. 분위기에 휩쓸려 김상령도 돈을 걸었다. 처음엔 10만 원. 이겼다. 다음엔 20만 원. 또 이겼다. 형님, 진짜 감 좋으신데요? 허미정이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 달랐다. 50만 원을 잃었다. 100만 원을 잃었다. 김상령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형님 괜찮아요. 이번엔 꼭 될 거예요. 허미정이 음료수를 건넸다. 이거 드시고 진정하세요. 김상령은 음료수를 단숨에 들이켰다. 갈증이 심했다. 그 뒤로 기억이 흐릿했다. 화면이 흔들렸고 허미정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한 번만 더 해요. 이번엔 제가 확신해요. 그날 밤 김상령은 5천만 원을 잃었다. 7장. 무너지는 일상. 다음 날 아침 김상령은 두통에 시달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것만 확인했다. 허미정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나 어제. 형님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응. 그런데 돈을. 형님 걱정 마세요. 다음엔 제가 꼭 만회시켜 드릴게요. 어제는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형님, 저 믿으시죠? 제가 형님 손해보게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형님, 오늘 저녁에 봐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날 저녁, 그녀는 정말로 왔다. 비싼 케이크와 와인을 들고. 형님, 어제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위로해드리려고. 둘은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형님, 형님한테 미안해요. 왜요? 형님을 그런데 데려가서. 근데 형님, 거기서 제대로 하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어요. 두인 오빠도 거기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요? 네. 형님도 한 번만 더 해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제 돈으로 할게요. 아니, 그건. 형님, 저 형님 믿어요. 형님은 운이 좋은 분이에요. 그녀가 김상령의 손을 잡았다. 저랑 형님이 함께하면 절대 안 잃어요. 그날 밤, 그들은 다시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8장. 끝없는 추락.
한 달이 지났다. 김상령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서울로 올라갔다. 가게는 아내에게 맡겼다. 윤희는 점점 지쳐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투자는 계속됐다.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잃는 돈이 더 많았다. 형님, 오늘은 꼭 이길 거예요. 허미정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건네는 음료를 마신 후면 김상령의 판단력은 흐려졌다. 어느 날 이두인이 제안했다. 형님, 큰 건 하나 해봐요.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큰 건이요? 네, 5억 원만 있으면 최소 배로 만들 수 있어요. 5억 원은 너무... 형님, 망설이지 마세요. 허미정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번만 성공하면 형님은 완전히 다른 인생 사실 수 있어요.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김상령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형님, 저도 형님이 더 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김상령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다. 구장. 배신의 순간. 그날도 그는 음료수를 마셨다. 머리가 멍했고 화면이 흔들렸다. 형님, 사인만 하세요. 서류가 눈앞에 놓였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죠? 투자 동의서예요. 형님이 동의하셔야 진행돼요. 김상령은 흔들리는 손으로 사인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다. 낯선 모텔방. 옆에 허미정이 누워 있었다. 미정아. 형님. 깨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형님, 어제 많이 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왔어요. 김상령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투자는 어떻게 됐어? 허미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실패했어요. 다 잃었어요. 뭐? 저도 몰랐어요. 두인 오빠가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속은 거예요. 김상령의 머리가 하얘졌다. 5억 원이. 형님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녀가 울먹였다. 제가 배상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김상령은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가게 명의가 바뀌어 있었다. 이두인의 회사명으로. 10장. 진실. 김상령은 미친 듯이 이두인을 찾았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허미정에게 연락했다. 미정아, 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정아, 대답 좀 해봐. 전화는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꺼져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외로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 모두 연기였다. 김상령은 주저앉았다. 가게도, 돈도, 자존심도 모든 게 사라졌다. 아내 윤희가 서류를 들고 왔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다. 당신, 뭘 한 거예요? 김상령은 대답할 수 없었다. 11장. 불빛이 꺼진 자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20년을 함께 산 여자가 그렇게 사라졌다. 김상령은 지금 허름한 원룸 창가에 앉아 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이 마치 그날 그녀의 눈빛처럼 흔들린다. 그 불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믿고 싶어서 그는 모든 걸 잃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상령은 천천히 중얼거렸다. 사랑도 사람도 그렇게 쉽게 믿을 게 아니었지. 그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형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형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정. 그 문자를 보며 김상령은 비웃었다. 좋은 사람. 그래,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 좋아서 바보였던 사람. 12장 3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상령 씨 맞으시죠? 이두인과 허미정을 검거했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신만 있는 게 아니어서요. 총 17명입니다. 17명. 김상령은 멍하니 전화를 끊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먹잇감이었다. 한 달 뒤 재판정. 김상령은 방청석에 앉아 그녀를 봤다. 허미정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가 잠깐 김상령을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듯,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듯. 김상령은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숫자였다는 것을. 17번째 숫자. 에필로그. 다시 켜지는 불빛. 1년이 지났다. 김상령은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 사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그저 칼질하고 설거지하는 사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은 정직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대에서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손님, 봉투 드릴까요? 그 미소가 순간 허미정을 떠올리게 했다. 김상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불빛에 홀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불빛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불빛은 사람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태워버린다는 것을. 김상령은 천천히 걸었다. 이제 그는 불빛을 쫓지 않는다. 자신의 발밑을 보며 걷는다. 그렇게 한 걸음씩. 작가의 메모. 김상령의 몰락은 탐욕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시작됐다.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끈다. 누군가의 친절이 따뜻함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덫일 수도 있음을 그는 마지막에 알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무너졌지만 일어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진짜 패배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